안녕하세요 젤린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지방을 빼는 것. 우리가 체중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수분이 빠지는 것. 두 번째, 근육이 빠지는 것. 세 번째는 체지방이 빠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번째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운동과 식단 계획을 실행해요. 그런데 이 위에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타고나기를 체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비교하자면 탄수화물이 매일 쉽게 쓸 수 있는 현금이라면 체지방은 부동산과도 같아요. 쓰려면 먼저 매물로 내놓고 매수자들을 만나보고 그중 한 명에게도 팔고 또 양도 증서를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 몹시 번거로워서 그냥 쓰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체지방을 좀 더 잘 쓸 수 있을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체지방 잘 쓰는 환경 만들기,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은 체지방의 에너지로 사용되는 단계별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각 단계마다 부스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체지방은 어떻게 에너지로 사용되는가? 첫 번째, 지방 분해 과정. 먼저 우리 몸속의 체지방은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이 중성지방이 글리세롤과 자유지방산으로 나뉘는 분해 과정이 지방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효소는 바로 리파제라는 친구예요. 지방세포가 마치 창고라면 그 안에 중성지방은 창고에 저장된 물품이에요. 이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쓰려면 창고문을 열고 박스를 잘라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야 하겠죠. 이때 박스를 자르는 가위가 바로 리파제인 거예요. 그래서 리파제가 활발하게 작동할수록 체지방을 더 잘 분해하고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파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카테콜라민의 분비가 중요해요. 카테콜라민이 제대로 분비되어야지만 지방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 중요한 리파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이 카테콜라민은 창고문 열어! 지방 꺼내! 하고 외치는 이 삐뽀삐뽀 경고 알람 같은 거예요. 또 성장 호르몬도 지방 분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카테콜라민처럼 즉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고 좀 더 느리게 장기적으로 작용해요. 성장 호르몬은 리파제를 증가시켜서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지방 저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나아가서 지방 자체를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들면서 근손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장 호르몬은 그 장기 프로젝트 관리자 같은, 단기적인 카테콜라민의 효과를 뒷받침하면서 지방을 계속 태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인슐린은 보통 혈당 조절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방 대사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 저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인슐린이 높아지면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요. 오히려 더 저장하려는 방법으로 몸이 움직이게 돼요.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금리를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면 집을 팔기가 어려워지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도는 것처럼 인슐린의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지방 쓰기 파티가 벌어져요. 첫 번째 단추인 이 지방 분해 과정을 부스트업 할 수 있는 핵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체지방을 에너지를 쓰기 위한 효율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또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세요. 먼저 카테콜라민이 잘 나와야 리파제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묶어서 보면 좋아요. 카테콜라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분비되려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공복 상태로 운동하기. 아침이나 식사 전 공복 상태에서 가벼운 걷기나 유산소 운동 등을 하면 카테콜라민이 증가해서 리파제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두 번째, 저탄수화물 식사.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또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인슐린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인슐린은 리파제의 활성을 억제해요. 평소 혈당 스파이크를 좀 주의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리파제가 더 잘 작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간헐적 단식. 하루 중 일정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리파제를 활성화해서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다만 이런 대사 과정은 어느 정도 지방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습하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컨텐츠도 만들어 볼게요. 네 번째,
카페인 섭취. 카페인은 몸속에서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자극하고 이 호르몬이 리파제를 활성해서 지방 분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운동 전에 보통 커피 한 잔,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5번째, 중강도 유산소 운동. 꾸준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늘려서 리파제가 더 활발히 활동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중강도 유산소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하게 카테콜라민과 리파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운동 중 지방 사용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 운동 후에 지방 산화를 촉진시켜서 시간 대비 효과가 좋고 전체적으로 대사를 증진시키는 베네핏도 있죠.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각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최적화하려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체지방 감량을 위한 주 5주 플랜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카테콜라민도 터뜨리고 지방 분해도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회복 관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특히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체기 없이 체지방을 빼고 싶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성장 호르몬을 부스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숙면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량의 70~80%가 밤의 깊은 수면 중에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특히 잠든 후 한두 시간 이내가 성장 호르몬 분비의 골든타임이죠.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전 전자기기 이용을 줄여서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최적 성장 호르몬 타이밍에 잠들기, 방 온도를 좀 시원하게 20도 정도로 유지해서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 등등 숙면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멜라토닌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고강도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운동 직후 급증합니다. 특히 다리 운동 같은 큰 근육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저녁 시간, 즉 퇴근 후부터 한 9시 전까지 가장 성장 호르몬 반응이 크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저녁에 한 50분 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해 보세요. 간헐적 단식, 공복 시간이 또 나오는데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과 인슐린이 낮아지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촉진돼요. 실제 연구 결과 24시간을 금식했더니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대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아르기닌, 글루타민 같은 아미노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줘요. 저녁 식사에 고단백 식품을 넣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니까 저녁 루틴으로 반드시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등과 같은 단백질을 넣어주세요. 이 밖에 추가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보통 아르기닌, 글루타민,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은 꼭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룬 사우나에 관한 콘텐츠 기억하시죠? 해외에서는 HSP, Heat Shock Protein이라는 개념이 크게 부상하면서 성장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온의 사우나를 추천하고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 혈중 이동 및 조직으로의 전달. 이렇게 분해된 자유지방산은요, 지방세포 안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혈액으로 나와야 하고 혈액을 타고 실제로 사용될 조직, 근육이나 간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알부민. 알부민은 혈액 속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단백질로 혈액 속에서 지방산을 운반하는 택시 역할을 해요. 노화, 단백질 부족 상태에서는 알부민 수치가 떨어질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고 부족이나 붓기가 생겨요. 저는 얼마 전에 검사를 통해서 알부민 수치도 체크해봤는데요. 다행히 정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것이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알부민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혈류, 모세혈관. 여기서 혈류는 도로, 즉 도로가 막히거나 좁으면 배달이 느려지겠죠. 모세혈관은 큰 도로에서 나와서 마지막 도착지까지 연결된 골목길 같은 거예요. 이 골목길이 끝까지 잘 발달되어 있어야지만 배달이 잘 되겠죠. 지방산의 이동이 수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지방산을 조직까지 배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대표적으로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운동 후에 폼롤러 마사지로 뭉친 부위를 풀어서 혈류를 개선하고요. 마무리로 하체 스트레칭을 통해서 모세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유산소 운동이 끝난 날에는 하체 스트레칭을, 고강도 운동을 한 날에는 폼롤러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혈관 건강 챙기기. 오메가3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혈관의 탄력성이 향상되면서 혈류가 원활해져요. 또 탈수 상태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지방산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면 지방을 쓰는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 근육을 자주 사용해줘야지만 지방산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높아져요. 주 2회 정도는 부위 근육을 사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넣어주면 좋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을 넣어서 구성하면 이 또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하는 운동 리스트는 제가 더보기에 정리해서 넣어둘게요. 주 2, 3회의 꾸준한 사우나 이용은 혈관 확장을 돕고요. 이를 통해 혈류를 개선시켜서 지방산 전달을 촉진시켜요. 운동선수들, 특히 이 다이어트에 빠삭한 격투기 선수들은 이런 사우나를 이용해서 시즌에 굉장히 빠르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죠. 세 번째 단계, 지방산의 흡수 및 미토콘드리아의 베타산화.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근육 근처까지 오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옮겨가야 해요. 이때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활성화 상태를 거쳐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택배가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런데 진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포장을 벗기고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카르니틴.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하는 필수 분자예요. 좀 전에 활성화를 겪은 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진짜 에너지로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토콘드리아의 막은 그냥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카르니틴 셔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진짜 가도 봐도 끝이 없고 징하게 복잡해요. 쉽게 말해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바깥막에서 지방산에 카르니틴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활성화된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이때 카르니틴이 충분하게 있어야지만 이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카르니틴 셔틀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이동한 이 활성화된 지방산은요, 이 안에서 베타산화, 옛날 기억이 스물스물. 이 베타산화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정에 들어가요. 베타산화를 통해서 지방산은 잘게 잘라지게 되고, 이 잘게 잘린 것들이 이 TCA 회로라는 것에 들어가서 결국에 ATP, 즉 에너지로 바뀌며 사용되게 됩니다. 와, 진짜 복잡하다. 지방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의 베타산화인데요. 이 모든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겠죠.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은 미토콘드리아의 베타산화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줘요.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증가시키고요. 각각의 대사 능력도 강화시킵니다. 또 베타산화에 필요한 효소 발현을 증가시켜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속도를 더 높여줘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방 축적이 증가하고 비교적 쉽게 살이 찔 수 있겠죠. 그럼 정말 중요한데 이 미토콘드리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노화와 함께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꼭 해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 운동. 고강도 인터벌과 저강도의 지속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은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증가시켜주고 기능도 강화시켜줍니다. 저강도의 지속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수 자체를 증가시켜줘요.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 영양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영양제를 보충해주면 좋은데, 이때 추천하는 것이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 불리는 영양제예요. 코큐텐은 항산화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향상시켜줍니다. 또 마그네슘, 오메가3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다 챙겨 먹고 있는 것들인데. 세 번째, 열 스트레스 사우나. 아까 이야기했던 HSP를 활성화시켜주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었다가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이 사우나를 많이 추천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수면인데요. 깊은 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회복과 생성 과정이 필수라고 해요. 오늘 이렇게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는 단계별 포인트를 알아봤어요. 정말 징하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나요? 최대한 어려운 부분을 빼고 간략하게 설명했는데도 이 정도.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이 꽤나 많이 겹쳤어요. 종합적으로 체지방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솔루션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체지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정체기에 놓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팁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는 추천 운동 루틴은 더보기에 정리해 놓을 테니까요. 오늘부터 체지방 잘 타는 환경 같이 만들어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실천! JJ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운동 컨텐츠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실천!